이른 새벽 산 너머로 해가 뜨기 전 희미한 푸른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박정순 할머니의 거친 손이 사과를 정성스레 닦아 작은 상자에 담고 있어요. 구부정한 등을 펴며 할머니는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서울 가는 날이라 잠을 설쳤나 봅니다. 침대에 놓인 낡은 가방에는 이미 오래된 외투와 헌 조끼가 챙겨져 있고 문 앞에는 평생을 함께한 고무신이 가지런히 놓여 있죠. 서울 큰 병원 간다, 병수야. 할머니는 방 안에서 잠든 손자를 향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요 며칠 자꾸 가슴이 아픈데 그냥 넘어가기엔 영 찜찜하구먼. 큰 병원에 가봐야겠어.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는 건강보험증과 동네 의원에서 받은 진료 의뢰서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닦은 사과 5개는 상자 속에서 빨갛게 빛나고 있어요. 매끈한 사과 표면에 할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칩니다.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아온 흔적이 그대로 담긴 손으로 사과를 한 번 더 문지릅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드리려고.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사과 상자를 챙깁니다. 시골에서는 의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직접 기른 농작물을 전하는 것이 예의였죠. 서울 큰 병원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병원비도 얼마나 들지 모르는데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었나 봅니다. 침대 옆 낡은 협탁에는 아들 한상도가 보내준 용돈이 꼬깃꼬깃 접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할머니는 이웃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바쁜 아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오늘 병원 방문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지라.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합니다. 오래된 외투를 입고 낡은 고무신을 신고 손수 만든 청가방을 들고 문을 나섭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눈빛엔 희망이 담겨 있네요. 큰 병원에 가면 이 불편한 가슴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아직 캄캄한 새벽길을 할머니는 천천히 걷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서울 가는 첫 차를 타기 위해 나선 할머니의 뒷모습은 작고 외롭지만 단단해 보입니다. 생전 처음 혼자 서울 가는 길,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크지만 아픈 것보다는 낫겠지요. 서울 명현대학병원. 이라고 적힌 종이를 한 번 더 확인하며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천천히 버스에 오르죠. 창밖으로 보이는 어둑한 시골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서울 명현대학병원 앞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낯선 도시의 높은 건물들 사이에서 작아 보이네요. 병원 앞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니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는 잠시 길을 잃은 듯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틈에서 할머니의 오래된 외투와 고무신은 더욱 초라해 보이죠. 저기, 병원이 어디쯤 있을까요? 할머니는 지나가는 젊은 여성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성은 할머니의 손에 들린 시골 과수원표 사과 상자를 흘깃 보더니 바로 저 건물이에요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지나갑니다.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할머니는 사과 상자를 한 손에 꼭 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동네 의사가 써준 진료 의뢰서를 꺼냅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잠시 서성이던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접수처로 향했어요. 여기서 기다리면 되는겨? 할머니는 접수처 간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던 간호사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예약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진료 이미 다 찼습니다. 보호자는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보호자는 아직 안 왔는데. 할머니는 당황해하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리고 사과 상자를 조심스레 접수대 위로 올렸죠. 이거 의사 선생님께 드리려고. 간호사는 사과 상자를 보고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여긴 대학병원입니다. 접수부터 하셔야 하는데 예약도 없으시네요. 병원 로비에 서 있던 다른 환자들도 할머니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죠.
시골에서 오신 것 같네. 요즘에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할머니의 귀에도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들이 날아들었습니다. 당황한 할머니의 손이 떨리자 사과 상자가 흔들렸고 그 중 하나가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빨간 사과는 병원 바닥을 뒹굴며 어느 의사의 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던 의사는 사과를 내려다보다가 할머니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어요. 저기요, 진료 끝났으면 자리 비켜주세요. 다른 환자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얼른 몸을 숙여 사과를 주었습니다. 떨어지며 한쪽이 찌그러진 사과를 보는 할머니의 눈에 슬픔이 번졌어요. 며칠 동안 정성스레 골라 닦은 사과였는데 할머니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접수대에서 멀어지며 주위를 둘러보니 복잡한 병원 안에서 할머니는 더욱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죠.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진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가슴 통증은 여전했고 진료 의뢰서에는 즉시 대학병원 진료 요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접수처에서 멀어져 병원 복도 한쪽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조용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가 쌓여 다리에 힘이 빠져갔어요. 시골에서 새벽부터 서둘러 나온 탓에 이미 지친 상태였고 빈속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온종일 버스를 타고 이동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복도 바닥에 조심스레 쪼그려 앉았습니다. 사과 상자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진료 의뢰서는 손에 꼭 쥐었죠.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아픈 몸을 이끌고 더 서 있기엔 힘이 붙였어요. 가슴의 통증도 점점 심해지는 듯 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할머니는 그저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거기 앉으시면 안 됩니다. 병원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는 황급히 일어서려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려 했지만 오랜 농사일로 굽어버린 등은 쉽게 펴지지 않았죠. 죄송해요. 다리가 아파서 잠시만.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침 지나가던 의사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의 남자 의사였죠.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하게 담은 입술이 위압감을 줬습니다. 보호자도 없고 예약도 없으면 오시면 안 되죠. 병원이 시장입니까?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 키득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귓가에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죠. 마을에서는 항상 존경받는 어른이었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사과 상자를 다시 들고 천천히 병원 밖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날씨마저 좋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서자마자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먹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할머니는 병원 입구 처마 밑으로 황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끼는 비에 젖어버렸고 손에 든 사과 상자도 흠뻑 젖고 말았어요. 상자가 물에 젖어 무너지자 사과들이 여기저기 굴러갔습니다. 정성껏 골라온 5개의 사과 중 3개는 땅에 떨어져 더러워졌고 1개는 병원 계단 아래로 굴러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사과들을 주우려 했지만 미끄러운 바닥에 튄 빗물에 사과들은 이미 흙탕물에 젖어 망가져 버렸습니다. 정성스레 닦아 윤이 나던 사과들의 빛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빗물에 젖은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빗방울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쪼그려 앉아 망가진 사과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작아 보였어요.
빗속에서 망가진 사과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병원 입구 유리문 안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명현대학병원 인턴 의사 한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방금 전 복도에서 일어났던 불편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의사와 직원들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인턴인 자신이 그 자리에서 뭐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우산을 꺼내 들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사과를 줍고 있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 주었어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진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죠. 아이고, 고마워요. 이런 곳에서 친절하게 말 걸어주다니.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유진은 할머니와 함께 남은 사과들을 주워 담았어요.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셨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가슴이 자꾸 아프고 숨이 차서. 동네 의원에서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할머니는 진료 의뢰서를 내밀었어요. 유진은 진료 의뢰서를 읽어보고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심장 관련 증상인데 빨리 진료 받으셔야 해요. 유진은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접수처에 도착해보니 상황은 여전했어요. 오늘은 예약이 다 찼다고요? 하지만 이분은 응급 소견이. 유진이 간호사에게 말했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 그래요. 인턴 선생님도 알잖아요. 응급이면 응급실로 가셔야죠. 유진은 난감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규정상 자신도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응급실로 모셔다 드릴게요. 거기서는 진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이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만큼 와서 결국 못 받는 거면 그냥 돌아가야지.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마워.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사과 하나를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줘요. 유진은 사과를 받아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병원을 나섰고 유진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의 차가운 규정과 사람들의 냉담한 태도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유진은 사과를 들고 복도를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무언가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현대학병원의 의사들과 직원들도 평범한 하루를 예상하며 출근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 유명 일간지의 시사 칼럼 코너에는 이목을 집중시키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제목은 서울 명현대학병원에서 어머니가 당한 일입니다였어요. 눈에 띄는 위치에 실린 이 글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칼럼은 시골에서 온 한 노인이 대학병원에서 겪은 차별과 수모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진료 예약 실수 하나로, 외모와 말투만으로 누군가의 어머니가 병원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죠. 기고문 말미에는 글쓴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상도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서울의 대형 병원을 찾았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고통받는 75 노인이 직접 기른 사과를 정성껏 닦아 의사에게 감사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은 그런 그분의 마음을 비웃었고 그분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한상도 교수의 글은 의료계의 오만함과 냉담함을 질타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은 일을 자세히 묘사하며 의료진이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어머니는 결국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가슴 통증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빈속에 하루 종일 기다리다 쫓겨나 비를 맞으며 망가진 사과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의료의 모습입니까? 한상도 교수는 어머니가 돌아온 날 식탁에 남겨진 마지막 사과 하나를 보고 모든 사연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법률가로서
어머니의 권리가 침해된 것에 대해 분노했지만 어머니는 그저 자신이 무례했던 것인지 걱정했다고 했죠. 그 모습에 더욱 가슴이 아팠다고 교수는 고백했습니다. 명현대학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한 노인은 그저 불편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의료 윤리는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우리 사회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때입니다. 기고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기 시작했고 특히 의료계와 법조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더해져 관심은 폭발적으로 커져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해당 기사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에 올라갔고 댓글은 수천 개를 넘어섰죠. 한편 명현대학병원 인턴 의사 한유진은 신문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도와주려 했던 그 할머니가 바로 유명한 법학 교수의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유진은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밤마다 그 할머니의 슬픈 눈빛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사태가 병원의 냉담한 문화에 경종을 울릴 기회가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고 누군가는 그 노인을 기억한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나서지는 않았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병원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한상도 교수의 기고문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주요 신문과 방송은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무시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뉴스 영상이 온라인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기 시작했죠. 법학계의 대표적 인물인 한상도 교수의 지위가 이 사건에 더 큰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명현대학병원 홈페이지는 항해 글과 비판 댓글로 마비 상태에 이르렀어요. 전화 민원이 폭주하면서 병원 대표 전화번호는 불통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예약을 취소하기도 했죠.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의사들의 태도가 변해야 합니다와 같은 사연들이 속속 공개되면서 사태는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병원장 김민우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병원의 주요 의사들과 행정 책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여 있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노인이 법대 교수 어머니라고요? 병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병원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진료부장이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병원의 문화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죠. 이런 태도가 일상적이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회의는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의사와 간호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병원 전체의 환자 응대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공식 사과문 발표와 함께 의료진 대상 환자 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죠. 한편 병원 내부에서는 조용하게 또 다른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를 도우려 했던 인턴 의사 한유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비록 병원 규정 때문에 완전히 도울 수는 없었지만 유진은 적어도 인간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내부 고발자로서 오히려 칭찬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선생, 사실 내가 그날 할머니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준 사람이라면서 동료 인턴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지 못해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유진의 행동은 위기 상황에서 병원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긍정적 면모가 되었습니다. 병원장은 유진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의 행동을 높이 평가했어요. 앞으로의 병원 문화 개선 작업에 유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사건은 점점 더 큰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의료계의 갑질 문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 의료, 윤리의 현주소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이어졌어요. 한상도 교수는 추가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이 의료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명현대학병원 정문 앞에는 평소와는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병원장 김민우와 내과 진료과장 이성준이 정장 차림으로 나란히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엄숙했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사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병원 관계자들과 취재를 위해 모인 기자들이 모여 있었죠.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한상도 교수였어요. 그리고 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차에서 내린 이는 바로 박정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지난번보다는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그날의 일을 겪은 후 더욱 기력이 쇠해 보였습니다. 병원장과 진료과장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발의 노인 앞에서 대형 병원의 수장들이 고개를 숙인 모습이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정순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어르신께 너무 큰 결례를 저질렀습니다. 병원장 김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저희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진료과장 이성준도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과 마음에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병원은 환자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들은 사과 상자를 조심스레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할머니가 처음 병원에 왔을 때 가져온 것과 같은 사과 상자였죠.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곁에 선 아들 한상도는 무표정한 얼굴로 병원 관계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특별한 대우를 바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 대접을 원했을 뿐입니다. 아픈 환자가 존중받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할머니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그냥 병이 뭔지만 알고 싶었던 거요. 병원이 이렇게 무서운 곳인 줄은 몰랐어. 그 말을 들은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료의 본질은 아픈 이들에게 위로와 치료를 제공하는 것인데 오히려 두려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오늘부터 정순 어르신의 치료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정성껏 돌봐드리겠습니다. 병원장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턴 의사 한유진이었어요. 유진의 눈에는 안도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의 진료가 모두 끝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장에 경미한 문제가 있었지만 다행히 큰 위험은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측은 최고의 심장 전문의를 배정하고 모든 검사와 진료 비용을 병원이 부담하겠다고 했죠. 진료를 마친 할머니는 아들 한상도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로비를 나섰습니다. 로비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지만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어갔어요. 그 모습은 며칠 전 비를 맞으며 쫓겨나듯 병원을 나설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서울에서 드시고 내일 모셔다 드릴게요. 한상도가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 내려갈란다. 집에 병수가 혼자 있잖아. 그리고 밭에 상추도 따야 하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한상도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시골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더니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인턴 의사 한유진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저 젊은 의사 선생이구먼. 할머니는 유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할머니, 진료는 잘 받으셨어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그려, 고마워요. 그날 유일하게 나한테 친절했던 사람이 자네였지. 할머니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날 비를 맞지 않고 살아남은 마지막 사과였어요. 이거 받아줘요. 유진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는데. 아니요, 자네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요. 할머니의 말에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버스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은 할머니는 밖에 서 있는 아들과 유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손에 든 사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버려진 사과들과 달리 이 사과는 누군가의 정성과 감사가 담겨 있었죠. 마치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날 사과는 거절당했지만 이제 사과받을 사람은 따로 있었던 거죠. 한상도는 멀어지는 버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위해 더 목소리를 높이기로 다짐했어요. 법학자로서의 그의 새로운 사명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명현대학병원도 변화의 시작점에 섰습니다. 환자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고 인턴 의사 한유진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한 시골 할머니의 작은 사과 상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버스 창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는 그녀가 평생 살아온 고향 마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의 조용한 퇴장이었지만 그 뒤에 남겨진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